우리 부모가 돈이 많았으면 나를 더 잘 가르쳐서 내가 더 좋은 조건에 살고 있었을 텐데 그 정도로 키우지 못할 거면은 아예 낳지 않든가. 그 한국의 그 노력의 환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력의 환상. 예. 하면 된다. 예. 제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기대감이 되게 높고 네. 자기 가치감, 이상적 자기 이런 거랑 또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대비하고 내 후손들 자녀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랑 또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연결이 되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아이는 또 얼마나 대단하게 키우고 싶겠습니까? 또 내 애인데 나보단 더 똑똑하고 잘 가르치면 또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전에 그 부모님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이 애가 그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머리가 안 좋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생각을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머리가 좋은데 네, 돈이 없어서 못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 그러니 이거 아니고요? 네, 그건 이제 싸울 때 나오는 얘기고 일단은 나는 그런 그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부모가 돈이 많았으면 나를 더 잘 가르쳐서 내가 더 좋은 조건에 살고 있었을 텐데 이런 회사 다닐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근데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내 애도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나보다 얘는 더 나아야 되죠. 나보다 더 좋은 학교 가야 하고 나보다 더 좋은 직업을 얻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4살 5살 때부터 라이딩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사시는 분들 엄마 아빠가 뭐 큰 사업을 하고 사자 들어가는 전문 직업이고 한데 얘는 평범하게 자라면 안 될 것 같고. 안 되죠. 그거는 최소한 유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되게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진짜 엄마 아빠 삼촌 이모 다 서울대 나온 집안에서 애 하나가 어디 연고대 나왔다. 실패자죠. 그러니까 이게 있더라니까요. 있어요. 예. 그런 취급을 당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기는 한데 그게 현실이다. 그게 왜냐면 나보다 못하면 안 돼. 네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돈 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하고 하나만 낳으려고 하고. 그 정도로 키우지 못할 거면은 아예 낳지 않든가. 아니면 우리 형편으로는 하나밖에 키울 수 없다. 그 형편이라는 표현이. 형편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저도 이제 어느 프로에서 어떤 아나운서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나운서 뭐 몇십 년 차면은 수입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이제 남편분도 직업이 괜찮고 돈이 많이 들어서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았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해가 안 간다 왜 그러냐 싶은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본인은 자녀 몇 명 낳고 있고 주변은 어떤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투자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더 잘해줘야 할 것 같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키워야 할 것 같고 이게 또 중압감이 되고 또 비교가 되고 저희가 한국인의 부자 유전자 우리 한민 교수님의 신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유전자가 있는 만큼 불안감, 우울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까?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부자를 내가 원하고 부를 추구하는 만큼 반드시 같이 온다고 할 수 있죠. 뺄 수 없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좀 부자가 되려는 더 나아지려는 이거를 좀 그 욕망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교수님도 더 부자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더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객관화라는 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쭤보는데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여기까지일 거야. 라고 어떻게 선을 긋는 게 자기 객관화입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또 그런 측면도 있고. 근데 포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십억 대의 자산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판단이 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까지는 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는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제 목표를 찾겠죠. 요런 게 이제 자기 객관화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거는 아닌데 포기 안 하고 달려갈수록 뭔가 목표치는 저 위에 누구나 있고 그럼 그 사이에서 불안해지고 우울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목표가 나의 그 객관화된 나의 인식 그리고 이제 나에게서 비롯된 나의 삶의 목표 그것과 이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때 요때가 이제 부를 추구하면서도 내가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뭔가 맞아 떨어지는 지점. 그러니까 뭐 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40-50억 이상의 부자는 제가 못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능력이라든지 경제적인 걸 읽는 능력도 없고 자산도 없고 뭐 투자나 이런 기술도 없고 그래서 뭐
제가 도달할 수 있는 선은 그보다 훨씬 낮은 어느 정도의 선인데 지금 이제 그 선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이 뭐라 해야 되나 기준과 목표를 조금 이제 현실화하는. 그렇죠. 제 능력에 맞게, 제 능력과 형편에 맞게 이제 낮추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의 그 다음에는 비교가 의미가 없는 거죠. 나는 이게 갈 수 없는 사람인 걸 내가 아는데 제가 50억이 못 됐다고 거기서 불행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걸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예로 들면 아버지 저는 뭐 머리가 좀 나빠서 그냥 수도권에 있는 대학 갈까 말까 현실적인 게 그게 나은 것 같아. 인서울은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막 이놈아 그래도 네가 열심히 해봐야지 더 노력을 해야지. 네.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대기업은 못 들어갈 거다. 이놈아 그래도 네가 노력을 해서 대기업을 가봐야지. 공기업 들어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는. 네. 그런 이제 주변의 시선 또는 이제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그 영향력에서도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자기 실현의 하나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유교 문화권이고 또 효를 강조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그래도 있어요. 꽤 아직도. 근데 사실 부모님이 제 인생을 살아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판단한 나의 객관적인 모습은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랑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또 부모도 자식 객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뭐 공부를 안 해요. 그게 아니라 머리가 안 좋다는 거를 그렇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고.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이게 자식 망치는 말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주변의 그 잘못된 인식도 스스로 바꿀 필요도 있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라는 것을 보여주고 대신에 이 능력,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객관적인 현실에서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의사인 집안에서 저는 미술을 하겠습니다. 비싸대게 맞았다는 사람도 있고. 예, 뭐 맞았지만 미술을 하시면 되는 거고. 뭐 호적에서 파거라. 가슴 아프지만 파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추석 때 인사드리러 놓을게요. 예, 뭐 문 안 열어주시면 뭐 앞에다가 놓고 가더라도. 그 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노력 귀인과 능력주의에 대해서도 이제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 한국의 그 노력의 환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력의 환상. 하면 된다. 제가 맨날 하는 말인데. 물론 이제 뭐든지 못하겠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마인드인데요.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이 디폴트로 꼭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노력을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했고, 그래서 가시적인 결과를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이제 노력하면 반드시 된다라는 인식이 있죠. 상당히. 근데 사실 노력이 100% 나의 성공이라든가 성취를 1대1로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노력은 내가 지금 나의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도 안 하고 뭔가를 변화가 있기를 바라서는 안 되죠. 그러나 내가 노력을 이만큼 했으니까 반드시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왜 안 얻어지지? 세상이 잘못됐어라고 하든지 내가 봤을 때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얻은 사람들을 뭐 시샘하고 뭐 적대시한다든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면 된다. 될 때까지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물론 이게 해병대 문구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학생들 뭐 독서실 책상에 막 이런 거 막 써놓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근데 사실 청소년기는 그런 그 자기 한계가 어딘지 아직 모를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볼 필요는 있어요. 제 생각에는 30대 초반까지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해서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보자.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저도 좀 깨달음이 왔는데 한 30대 후반부터 오더라고요. 나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부터는 거기까지도 노력으로 귀인을 하고 그걸 안 되는 거를 더 노력해서 해결해야지라고 하면은 이건 좀 불행의 씨앗이 아닌가.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서 읽어야 될까? 되는 만큼만 하라는 아니고. 어렵죠. 그러니까 현실에 우리가 눈을 떠야 사실은 행복감도 높아지는 건데 그 행복감이라는 것도 되게 이제 말씀하신 건 상대적인 거고 눈높이를 어디에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개인의 객관화된 자기 인식에서 내가 얼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내 능력은 어디까지고 얼만큼 더 개발을 해서 향상될 수 있는지 그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인식, 객관적인 자기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게 객관적인 자기 인식을 해야 하는데
한국인 90%가 인지적 오류를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문화적인 마음의 습관입니다, 일종의. 이건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연구보고서에서 이렇게 언급이 된 내용인데요. 한국 사람들의 90%가 인지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 오류가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임의적 추론, 이분법적 사고, 파국화, 개인화, 선택적 추상화, 대표적으로 5개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임의적 추론을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볼 땐 이렇던데 이겁니다.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 습관이잖아요. 그럼 말이 안 돼. 내가 볼 땐 말이야. 네네. 이런 거. 예. 왜 말이 안 되는지, 자기가 뭘 어떻게 봤는지 이건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쵸. 예, 뭐 객관적으로 뭐 언론 보도가 났든, 뭐 통계가 나왔든 이런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볼 땐 아니야. 그쵸. 딱 댓글에도 예. 한민 교수 저 사람 말 틀렸어. 내가 볼 땐 저거 아니야. 네, 그게 임의적 추론입니다. 저는 굉장히 근거와 연구와 이게 이제 기본이 된 사람이거든요. 네. 객관적으로. 근데 임의적 추론을 많이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분법적 사고라는 거는 뭐 아니면 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돈을 어느 정도 벌었습니다. 근데 사회에서 이 정도 돈이 있어야 인정을 해주니까 나는 실패야라고 보는 거죠. 성공 아니면 실패. 근데 성공의 기준에 못 들었으니까 난 실패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본인도 편안하게 가는 자동차를 타고 있으면서도 옆 차선에 보이는 수입차에 눈이 가서 저런 거 타기 전까지 난 성공한 게 아니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또 이분법적 사고인 예. 거고. 그리고 이제 선택적 추상화라는 거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평균적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산다. 근데 아닌데 저 사람도 뭐 TV에 저런 사람들 나오고 내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이게 진짜 아닐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현실을 내가 보는 대로 구성을 하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도 다르고. 네네. 그런 게 이제 선택적 추상화의 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인지적 오류의 결과로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까 파국적 모드 있던데. 파국화. 파국화? 이건 예. 뭐예요? 파국화는 이제 뭐 적 아니면 친구. 이분법적 사고 비슷한데 나한테 올 수 있는 결과를 제일 최악만 상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뭐 나아지지 않고 크게 뭐 나아질 거 없는 삶을 살고 있고 미래가 걱정된다. 뭐 노숙자로 죽을 거야. 갑자기 이렇게 가는 거죠. 갑자기요? 이렇게 하다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될 거야. 네네. 잉여 인간이 될 수 있어. 막 이런. 예, 나는 뭐 혼자 외롭게 살다가 결국 실패자로 죽을 거야. 이렇게 이제 결론까지 가버리는 게 파국화.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의 90%. 그렇죠. 요즘 뭐 댓글도 보면 죄다가 무슨 뭐 예. 극우냐 좌빨이냐 막 이런 걸로 막 이분법 해놓고 있고. 그게 이제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거죠. 이런 그 프로세스 때문에. 뭐 이제 현대 사회의 특성상 또 이제 현대 미디어의 특성상 이게 한국에만 국한된 일은 아닌데 한국 사람들의 그런 이제 문화적인 습관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영향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화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책에서도 그 나답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럼 나답게 산다는 건 그럼 어떤 겁니까? 이거 좀 주관적일 수도 있을 텐데. 예, 사실은 주관적이죠. 나답게 사는 이유는 이제 나에게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살 때 그 삶의 이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불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남처럼 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먼저 정해주시죠. 너는 의대 가서.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그걸 내면화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렇게 되면은 되게 불행해지는 거죠. 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영향력을 가지지도 못하고 부모님의 기대도 충족을 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또 부모님의 영향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또 이제 타인의 시선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가 비교를 하는 대상이 타인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도 뭐 어느 정도 연봉이 돼야 돼. 나도 어디에 집을 사야 돼. 나도 뭐 몇 cc 차를 굴려야 돼. 이런 게 나에게서 나온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교하면서. 네네. 어떻게 보면 타인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기준을 끼워 맞추는. 네네.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삶은. 그러니까 왜 그런 자포자기하는 멘트들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예. 삶의 이유를 찾지 못했어. 그거는 정말 그 우울증이 굉장히 극단. 네, 많이 진행된 상태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니 태어났는데 이유가 어딨냐. 그냥 너는 태어난 거라고. 네네. 이유를 만들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라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내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나는 패배자가 이미 된 것 같고 네네. 자포자기하는. 네.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예.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뭐 많은 그 댓글 같은 데 나오는 게 한국 사회는 뭐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너무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면 불행하고 그렇다.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그리고 그런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은 소시오패스입니다. 아, 그냥 멀리 하면 되고. 네, 멀리 하면 되고 신경을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잘못된 사람이구나. 신경을 안 쓰시면 되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그렇다. 우리 문화가 그렇다.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 여기서 내가 행복할 수가 없다. 이런 프로세스로 가시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의미를 찾기도 어렵고. 사실은 불행할 필요가 없다. 사실은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결코 없다. 네네. 혹여 그런 사람을 만나셨으면은 손절하면 된다. 퇴퇴퇴. 귀 세 번 이렇게 씻고. 예. 네. 잘 못 들을 걸 들었다. 이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답게 네. 나의 삶을 살면 되는데. 네. 사실 근데 그게 또 쉽지는 않아요. 예,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자기 실현이라는 개념을 제가 푸른 거거든요. 나답게 산다는 것이. 이제 융이나 뭐 에릭슨 이런 심리학자들이 자기 실현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말씀을 어렵게 하세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자기 실현의 과정이 한 번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처럼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나답게 사는 거. 그 의미 치료 라는 네. 거는 어떤 거예요? 그 무슨 빅터 프랭클의 의미 치료? 그 의미가 사람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주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에 계셨던 분입니다. 네, 거기서 생존하신. 예. 살아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살아나온 사람들의 특성이 살아갈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 처하더라도 사실 뭐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가 살기가 힘들고 내가 부자가 되기가 어렵고 하지만 아우슈비츠 같은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럼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 자기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도 내 삶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환, 내 삶을 보는 나의 시각만 조금 바꾸면 이런 삶의 전환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살아갈 이유가 서울의 자가 마련은 아니고. 그렇죠. 근데 또 그게 진정한 내가 발견한 나의 삶의 의미라면 그걸 추구하면서 내 행복을 느끼고 내 주변 사람들 다 잘 데리고 갈 수 있고 하면은 그 길을 가셔도 돼요. 무조건 부자가 되고 서울에 자가 마련하고 이게 잘못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의미. 네네. 그래서 더 의미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책의 제목이 한국인의 부자 유전자인데 어떻게 보면 부자 생각이 아니라 유전자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떨궈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예, 이미 내 피에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사회 자체가 그러한데 그렇죠. 그 부자 유전자를 떼어내고 살아갈 수는 없고 그 힘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네네. 방금 이제 드린 말씀이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자기 인식, 객관적인 자기 인식에서 이제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내 능력이나 나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판단이 드셨고 그게 이제 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다면 그 삶을 계속해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돈 버는 방법을 고민하고 투자하고 해서 이제 부자가 되시면 되고 근데 이분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내가 지금 아직 도달하지 못한 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의 나의 상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나는 내 삶의 의미에 맞게 자기 실현을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원하는 액수가 아니더라도 나는 불행한 게 아니다. 네, 그러시다면 계속해서 그 상태가 될 때까지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는 왜 저걸 갖지 못하나? 네. 혹은 내가 도대체 저걸 언제
달성하게 될까가 네네. 아니라 그렇죠. 지금 내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그 과정을 또 즐겨야 되고 그렇죠. 그걸 계속 돌아보고 네. 그러면서 꿈은 또 포기하지 말되 네네. 내가 하루하루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 네네. 진짜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기가 막히게. 아닙니다. 저도 이런 거 항상 깨닫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목표만 놓고 보면은 끝이 없죠. 네. 아까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상한이 없다. 네. 목표 기준에 상한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 끝이 없다. 상한이 없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본인의 객관화를 좀 해야 된다. 해서 여러분의 행복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문화심리학자, 멸종위기 1급 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글을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